보드게임 중에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땅을 사고 호텔 같은 것을 지으며 대결을 펼치는 게임이죠. 이 게임에서 상대의 땅이나 호텔을 사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주사위 굴리고 정당하게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작은 보드게임에서도 이렇게 규칙을 지켜야 하는데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규칙 얘기를 하셔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대학원에서 국제정책을 배우면서 저는 대학원을 다닐 때만 해도 그 강의실 안에서는 약간 이상주의자에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국제관계는 그래도 뭔가 가치라든지 더 우선하는 어떤 보편적인 이념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국제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국제정치 평론가를 하면서 바로 현실주의자로 힘의 논리가 최고다. 현실은 냉엄하죠. 냉혹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라인 사태, 지금 네이버 라인 사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일본에 있는 라인, 야후하고 합작한 이 라인이 지금 일본 야후에서 지금 이 지분을 50대 50으로 지금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아예 지분을 더 넘겨라. 그래서 경영권을 이제 갖겠다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지금 속보가 지금 얼마 전에 떴는데 일본 라인이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리고 신중호라는 분인데 이분이 라인 야후 최고 상품 책임자인데 한국인이죠.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그래서 모든 라인 야후 이사회는 이제 일본인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어요.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지금? 자, 일단 그 라인 하면 일본의 국민 메신저라고 하잖아요. 한국의 카톡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원래는 이제 네이버가 가지고 있다가 그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 야후라는 회사 그 회사의 이제 지분의 64.4%를 A홀딩스라는 지주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 A홀딩스의 지분을 네이버와 그리고 그 소프트뱅크가 50%씩 가지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50-50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동 경영을 한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원래 라인이 네이버 거니까 일본에 들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고 들어갔죠. 근데 이 라인 사태가 불거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지난해 11월에 갑자기 라인 야후 측에서 어떤 발표를 하냐면은 네이버 클라우드 쪽 업무를 담당하는 그 직원이 본인이 이제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라인 야후 쪽에 개인 정보가 한 44만 건 정도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유출된 건 아닌가요? 네, 그럼? 그 당시에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이제 발칵 뒤집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이 라인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정보 네이버 클라우드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막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이 51만 건이 넘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총무성이 올 3월에 이제 행정지도라는 걸 내립니다. 행정지도라는 게 뭐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이 있다거나 강력한 게 아닌데 일본의 행정지도는 살짝 좀 달라요. 느낌 자체가.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제가 정치적으로도 좀 독특한 나라고 일본은 민주국가라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민주국가죠. 어떤 부분에서 민주국가라고 생각하세요? 투표를 국민들이 하고 또 선출이 되고 물론 자민당이 오래 집권을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국민들의 선택이니까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일본 정치를 사실은 가장 후진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권을 잡을 사람들 뽑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 자민당 내에서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벌 간의 정권 교체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자민당 내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나눠먹기를 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야당은 없나요? 야당이 있죠. 야당이 있는데 야당의 지지율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 40%? 그러면 제가 일본을 그 굉장히 후진적인 민주국가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야당인 민주당,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은 4% 수준이에요. 4%요? 예, 제1당인데. 10분의 1 제가 얘기한 거예요. 10분의 1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개혁신당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거의 자민당에서 정권이 바뀔 확률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민당 독재 체제라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고요. 행정
행정지도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관료가 힘이 굉장히 센 맞아요. 나라입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행정지도가 떨어져서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잘 얘기를 해보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행정지도가 떨어졌는데 이 원하는 방식대로 고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기업이 사사건건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무적인 일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자, 3월에 그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해라라는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라인야후 측에서 저희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축소를 하고 네이버 의존도를 좀 많이 줄이고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보통 이 정도면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4월 16일 날 다시 두 번째 행정 지도가 나옵니다. 네. 아니 네가 지금 이걸 축소해 나갈 과정이라고 그 계획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느 부분을 어떤 식으로 줄일 건지 정확하게 다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7월 1일까지 보고를 해라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아니 무슨 총무성에서 공무기관에서 정부 측에서 일반 기업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세세하게 행정 지도를 내린다는 게 전무후무한 일인 거예요. 일본 내부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 지도 자체가 여기서 자본 관계를 재검토해라라는 얘기만 있지 실질적으로 네이버의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겨라라는 얘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누가 봐도 밖에서 봤을 때 이거 소프트뱅크한테 네이버 지분 넘기라는 얘긴데요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됐다. 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군요. 근데 오늘 저는 조선일보 기사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일본 특파원이 이제 특파원 리포트를 쓴 건데 외교부는 일본 언론 플레이까지 돕나 제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일에 도쿄 특파원단은 단톡방에서 긴급 회의를 했는데 일본 총무성이 오늘 3시에 담당 과장이 한국 언론 한국과 전화 인터뷰하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한국 특파원단으로부터 한국 국민들에게 일본의 입장을 보도하라는 얘기로 이제 이해를 해서 도쿄 특파원단은 이를 거절을 했는데 외교부에서 서울의 한 언론사를 섭외해서 연결해 준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도 좀 보수적인 신문인데 이 조선일보조차 지금 왜 외교부가 나서가지고 일본 정부의 이런 언론 플레이를 지금 돕느냐 이런 좀 비판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일본이 핵 오염수를 해양 방류할 때도 우리 정부가 나서가지고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캠페인 홍보 영상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우리 뭐 그런 거 그 별 이상이 없대더라라는 식으로 얘기 듣고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 국민을 향해서 우리 정부가 설득하는 작업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외교부가 기존에 늘 하던 행동을 한 거죠. 일본 정부를 대신하여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일본 정부를 최대한 도와주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패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가 흔히 확인하고 있는 패턴이고 그냥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정부 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세게 나오셔서 제가 잠깐 움츠려 들었는데요. 네. 아니 이게 아마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왜냐하면은 자, 핵오염수 방류했을 때 인근 국가들 중국부터 시작해서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했습니다. 수입 금지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비판적인 반응들을 내놓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핵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비판을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아무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조금 했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왜 이렇게 일본 이런 좀 나라의 국익이 걸린 문제까지 이렇게 하느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오늘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읽어드렸는데 이제 일본에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이제 공식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라인야후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 사이의 지분 변경이 단 1%라도 있게 되면은 소프트뱅크가 경영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이버는 경영권을 전혀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이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그 합의를 맺을 때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네이버 측에서는 라인야후 측, 그러니까 A홀딩스 측에 그 투자를 한 걸로 표기를 하기로 했고요. 소프트뱅크는 A홀딩스를 자회사로 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합의를 맺을 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뭐 그러면서도 네이버가 어쨌든 라인은 네이버 거니까 좀 이제
중간에 데이터 관리도 네이버 측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소프트뱅크 측에서는 계속 자회사로 표기를 해왔던 것마저도 소프트뱅크의 이제 경영권이 넘어가는데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단순히 일본 내에서 라인의 경영권이 소프트뱅크, 라인, 야후 일본 측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예. 네이버가 이 라인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본의 거점을 삼으면서 했던 게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 플랫폼 사업을 그러니까 뭐 해외 플랫폼 사업 자체를 일본을 거점을 삼아서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라인 야후의 자회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남아시아에도 라인이 많이 진출해 그렇죠. 있는데 지금 일본에 있는 회사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라인 야후 진출했다고. 그렇죠. 예, 예. 예. 그 자회사를 거점으로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만약에 네이버가 축출되게 되면은 예. 해외 사업 부문까지도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만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부분만 따로 떼내서 어떻게 살릴 수 아마 있는 이제 방법은 그 없을까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예. 이제 논의를 하겠죠. 논의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일본이 아니 우리 일본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네이버 측이 한국 네이버 측이 관리를 하다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 이거 문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플랫폼 이제 일본 기업이 일본 측이 뺏어버리는 거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 선례를 남겨버리게 되면은 말씀하신 인도네시아라든지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 다른 국가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이해를 네. 하면은 만약에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페이스북한테 이거 우리나라한테 팔아라 경영권 포기해라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본에도 페이스북이라든지 다른 미국 기업들 들어가 있지만 일본 정부가 그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나요? 좀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최근 이제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이라고 일명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예.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중국인이 아닌 기업에 이제 넘겨라, 매각해라라는 법안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예. 미국하고 중국은 적대적인 상황이잖아요. 지금 갈등을 사실상 빚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체제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체제가 다른 나라 사이에서는 이런 갈등, 국가 안보를 그 이유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한국과 일본은 우방 국가예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미 동맹이 강화됐다. 굉장히 큰 어떤 외교 업적으로 치적으로 지금 그렇죠.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친구 사이에 이게 가능한가요?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고요. 예. 이런 걸 만약에 일본 정부가 정말 문제시 삼으려면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죠. 네이버 측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게 반박을 하거나 또는 다퉈볼 수 있는 여지 기회를 좀 주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각 주 정부 차원에서 틱톡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법적 소송 벌이고 있고요. 연방 정부와도 지금 법정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예. 다퉈볼 수 있게는 해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온 국가가 덤벼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이거 팔지 않으면은 소프트뱅크 니들도 사업하기 힘들게 만들 거야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거는 특히나 우호 국가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어제 저희 이 이제 공감 칼럼에서 영화를 하나 다뤘는데 부당거래였거든요. 그 부당거래의 대사가 계속 생각이 나네요. 예.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 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조금 비틀어서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호의가 계속되면은 호구인 줄 알아. 예,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국제호구로 유명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유럽 순방이 시작됐는데 네. 이번 순방의 의미가 좀 어떤 걸까요? 자,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을 왕따시키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미일 공조를 묶어서 중국을 왕따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뭐 필리핀까지 합류시켜가지고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중국을 이제 견제하려고 하고 이런 움직임을 계속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는 가운데서 중국도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는 거죠.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에 터지면서는 잠깐 한 목소리가 났었어요. 네. 미국과 힘을 합쳐가지고 유럽 대륙에서 전쟁이 났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고 그리고 러시아와 한편을 먹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강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는데 예. 중요한 거는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쟁 피로감을 호소하게 되고 각국마다 경제적 위기가 닥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우리가 미국한테 무조건 달라붙어가지고 러시아와 중국을 적대시하는 게 우리 경제에 전혀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아라는 판단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전부터 유럽의 국가들이 그럼 중국하고 교류를 안 했냐? 중국하고 교류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예, 이미 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잠깐 멈춤이 있다가 다시 이제 그러면 예전에 그 상황들을 좀 복귀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려가지고 중국 역시도 시진핑 주석이 5년 만에 유럽 순방에 나선 거잖아요.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온갖 방법들을 다 쓰는 데 있어서 그래? 중국은 그런 거 못할 것 같아? 이러면서 중국도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같은데 중국은 일단은 고립되는 거를 좀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럼요. 유럽하고의 어떤 유대 강화를 하려는 거고 유럽에서는 어떤 경제적 어떤 이득. 뭐, 예, 그리고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움직이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이번에 방문한 국가들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의 기업들이 협력을 하고 있거나 또 현지에 공장을 짓는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기업 대 기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은 앞서서 라인 문제에서도 살펴봤지만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또는 외교적인 어떤 친분 관계가 굉장히 그 기업 대 기업에 각 나라의 기업들이 활동하는 어떤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데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시 주석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크롱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외할머니가 살던 산골집에 초대해서 극진한 환대도 해주고 뭐 이렇게 시진핑은 또 얘기를 했네요. 유명한 프랑스 사상가인 몽테뉴는 우정은 교환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교환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합의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이네요. 교환하자. 뭔가를 교환하자라는 건데 그럼 주고받는 게 어떤 게 좀 될 수 있을까요? 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첫 번째로 내부 지지율이 별로 높지 않아요.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재선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처음에 임기 때도 본인 지지율 떨어지니까 바로 외교적으로 내가 국제 분쟁의 중재자로서 외교적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갖 국제 문제에 관여를 했었거든요. 예. 자. 재선에 성공은 했습니다만 상대가 워낙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극우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는 없잖아라는 르펜이었나요? 그때? 그렇습니다. 예. 마린 르펜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이제 마크롱을 뽑은 상황인데 마크롱은 내부적으로 또다시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인 어떤 외교에 있어서 본인이 또 뭔가 유럽의 대통령 같은 느낌을 많이 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나토와 관련해 가지고 마크롱은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에 기댈 거야.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트럼프가 계속 방위비 분담을 올리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반감이라든지 우리 이제 유럽 방위군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 창설해야 돼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유럽 자체적으로 뭔가 힘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예. 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과 다시 밀착이 됐었지만 그 상황 자체가 유럽 국가에 썩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고 마크롱은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가 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우리도 우리 독자적으로 뭔가 운신폭을 조금 확보할 필요가 있어라고 하면서 일단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킨 쪽이기 때문에 대놓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 수는 없어요. 예. 하지만 중국은 지금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시장이지 않습니까? 얻을 것들이 많은 나라란 말이죠. 예. 그래서 중국하고 내가 뭔가 유럽에서 앞장서 가지고 중국하고 이 관계를 좀 돈독히 하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한테 자 프랑스라고 하면 그래도 유럽 연합을 이끄는 대표적인 국가인데 그 국가의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시 주석을 착 환대해주는 모습 시 주석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예.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크롱 입장에서 중국을 향해서 우리가 요게 필요한데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들 일단 그 프랑스가 원전의 비율이 핵 발전소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75%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재생에너지 쪽이 많이 늦었단 말이죠. 중국은 그쪽이 그래도 또 앞서가요. 그거 그 좀 해달라. 예. 우리 협력하자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의 그 수많은 인구들이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중국이 소고기를 먹기 시작했어. 그럼 이제 전 세계가 소고기 값이 오르죠. 전 그렇습니다. 세계. 예. 중국이 치즈를 먹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제 치즈가 동인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국의 시장에 대해서 조금 프랑스 농산물들 특히 이제 고부가 가치를 가진 와인이라든지 치즈 프랑스가 자랑하는 고급 품질에 그거 많이 수입을 해달라.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또 하나 러시아에 군사 지원하는 거 좀 덜 해주고 뭐 이런 예. 식으로 어떤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시진핑하고 얘기를 해.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을 충분히 만들어줬다는 거고요. 시 주석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친근하게 대통령의 외할머니 고향까지 방문하는 모습 이런 것 자체가 전 세계에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정상 국가인 것처럼 예. 그리고 굉장히 정상 국가의 올바른 국가 원수가 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시 주석 입장에서도 손해 볼 게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뭐 한 8,000달러 GDP가 1인당 GDP가 8,000달러 되지만은 한 3만 달러 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죠. 이제 3만 달러 이상인 분들이 와인을 한 병씩 먹기 시작해도 시작하면. 이미 중국에서는 이제 와인 붐이 불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분위기가 싹 바뀐 거니까 작년에는 소위 말해서 진영 대결 뭐 자유민주주의하고 뭐 전체주의하고 이렇게 진영 결집이 있었다라면은 이제 1년 반년 1년 사이에 이제 각자 실용 외교, 실리 외교 쪽으로 쫙 가는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조금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실리 외교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미일 공조 강화에 굉장히 몰입돼 있을 뿐만 아니라 친미 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전 세계는 미국이 예전에는 각 나라들한테 너 나야 러시아 중국이야라고 물으면은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그만큼 혜택을 주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제공해 네. 주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미국이 충분히 해줄 수 있었던 것들 지금 미국 해줄 수 없어요. 미국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 많은 나라들 다 해줄 수 없고 그 많은 나라들이 요구하는 수준도 높아졌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해줄 수 없는 것들을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체를 많이 해주고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의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예전에는 무조건 친미 일변도였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예. 미국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은 이거 해준다는데 미국 뭐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태평양의 섬나라들조차도 중국하고 손을 잡으면 미국이 바로 달려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본인들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면은 가가지고 언제든 우리도 이걸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미 스스로 그걸 포기해버렸어요. 중국과 우리는 관계를 끊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경제가 이미 어려워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31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국 무역 적자가 이제 수교 있었죠? 이래 처음으로 있었는데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중국 내 애국주의라든지 중강제 수입이 뭐 이제 자급자족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정치 이슈를 빼놓고 설명하기 힘들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미국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죠. 미국이 원하는 걸 한국 정부가 거의 대부분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미국이 좀 중요한 거네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 상황 지난주에도 우리가 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라파 이쪽에 지금 지금 이스라엘군이 진격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마스는 어쨌든 이집트가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네. 원래 최근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협상안을 만들어서 하마스 측에 넘겼어요. 예. 근데
그 이집트하고 미국이 중재국이 돼서 협상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마스 측에서 원한 게 하나 있었어요. 하마스는 영구 휴전을 원하는 거였어요. 영구 휴전이요. 그래서 어떤 문구가 들어갔냐면 지속 가능한 평온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어요. 예. 근데 이스라엘이 이 문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는 이 문구만 들어가면 우리는 이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그 문구가 들어가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대립을 하고 있는 거고 입장차가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이집트 카이로에 CIA 국장까지 모여가지고 어떻게든 휴전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총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질 석방이 되든 협상이 되든 간에 그거에 상관없이 라파는 무조건 공격을 해야겠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북쪽에서부터 피난민들이 쫙 몰려가가지고 굉장히 작은 지역에 140만 명의 지금 민간인 피난민들이 몰려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예. 근데 이미 국경 검문소를 장악을 했어요, 이스라엘 군이. 장악을 한 상황에서 이걸 장악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그나마 그쪽으로 들어가던 인도주의적 구호품들이 마저도 지금 차단이 된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그리고 언제든 이스라엘 군이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거의 거기 피난민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일촉즉발인 거예요. 언제 거기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고 지상전이 펼쳐질지 모르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무슨 얘기냐. 너 라파 빨리 재개방해라 풀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현재 그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미국의 통제가 전혀 먹히고 있지 않은 게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라파 지상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국경 검문소를 장악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말이 전혀 먹히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네타냐후가 전 세계가 이렇게 욕을 하고 미국마저도 반대 입장을 밝히는데 왜 이러느냐. 네타냐후는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의 뭐 짐승처럼 표현하더라고 외신에서는. 예. 그러니까 자기 사리사욕에 눈이 먼 짐승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전쟁이 유지되는 게 오히려 약간 전시 상황을 조성하고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렇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지금 한 2주 전부터 정밀 폭탄을 비롯해 가지고 탄약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은 여전히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민간인 사상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끝나기는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 네타냐후를 멈추게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한데 다음 시간에는 또 뭐 기회 잡아서 미국 대선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희정 평론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